파면 팔수록 엽기적으로 번지는 이른바 어금니 아빠 여중생 살해 사건. 이 씨는 자신이 운영해온 1인 마사지숍에서 아내를 성매매시킨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아내의 자살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님, 이게 정말 의문투성입니다. 미스터리 투성이고 파면 팔수록 모르겠고, 일단은 왜 어금니 아빠인지,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한 전체적인 사건 한번 살짝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단 그 거대 백악종이라는 굉장히 희귀병에 걸려 있는 부녀입니다. 그러니까 거대 백악종이라는 게 얼마나 희귀하냐면 우리나라엔 이 부녀밖에 없고요. 전 세계에서 5명 정도밖에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건 사실상 정말 이 부녀만 우리나라에서 걸려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2006년에 이 사람이 국토재장령 같은 것도 하면서 언론에서 노출이 됐어요. 워낙 희귀한 병이고, 거기다가 딸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모금 활동을 진행을 하는 게 굉장히 어찌 보면 그 당시에는 국민들한테 감동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금을 해줬고요. 또 2007년도에는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라는 책도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에 가서도 모금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이형학이라는 사람은 딸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는 아빠, 본인도 이런 희귀병을 앓고 있으면서 딸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빠로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혀 180도 다른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받은 모금한 것을 가지고 지금 전신에 문신을 하고, 그리고 자동차도 지금 일단 본인 명의는 한 개지만 이 사람이 샀을 걸로 추정되는 게 4대에서 5대 정도 되고요. 뭐 자동차 튜닝을 취미로 했다라고 하고, 거기다가 지금 더 나아가서 조금 전에 성매매 알선 얘기 나오죠. 그 마사지숍 운영한 것도 결국 이 성금을 모금한 것 갖고 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현재 이번 사건과 별개로 국민들은 굉장히 많은 충격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배 교수님, 이게 사실 그 희귀병이라는 것을 걷어내고 보더라도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이 딸의 친구, 14살의 딸의 친구를 불러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도대체 왜 죽였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이 동기를 알기 위해서는 이 두 부녀 사이, 그리고 이 부부 사이의 어떤 관계가 규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퇴행적인, 그러니까 거의 동일시될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딸과 아빠가.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아빠 이형학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이 퇴행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적으로도 말하자면 조금 더 퇴행적인 이 의식을 가졌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금 더 이 성인 여성보다는 조금 더 퇴행적인.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 경찰에서도 부검할 때 그 부분이 이제 혹시라도 이제 성적 학대가 있었는가에 대한 거를 부검 당시에 했는데, 그것은 물리적인 건 없었다. 단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뭐 부인의 유서에는 성적 학대를 당했다라는 것이 일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 행위가 혹시라도 있었을 수 있다. 사실 그것이 동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인 남성이 그 어린아이를 성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 반항을 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그 뭐 이제 살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물증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좀 궁금한 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사건이 터지고 누군가가 살해가 되고 그 과정에서 반항 흔적이 있으면 이건 다 드러나기 마련이고, 수사 중간에도 뭐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성폭행 흔적은 발견이 되지 않고 목 졸린 흔적 정도는 발견이 됐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어떤 과학적인 행위를 시도를 했다면 뭔가 증거가 남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일단 좀 특수성이 있어요. 지금 이형학이라는 사람은 성적으로 불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성폭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강간이라는 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애시당초. 그리고 이 딸아이한테 이 김양을 특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명한테 전화해서 되는 사람 불러가 아니라 이 김양이라는 이번 피해 아이가 사실 이 죽은 와이프가 또 굉장히 아꼈던 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만 특정을 했고, 또 이형학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 요 최근 나오는 보도를 보면 14살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했어요. 14라는 숫자에 집착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14살 정도 되는 애들을 좀 모아서 무언가를 운영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불법 마사지업소 같은 것을.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14살이라는 거에 대한 집착.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성폭행, 우리가 하는 성폭행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나오고, 그리고 아이가
수면제를 건네주고 친구한테 건네주고 나갔잖아요. 예. 그 사이에 뭔가 그런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려고 했을 개연성이 많고 그런 과정에서 아이가 깨어나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그날 말고 다음 날 오전에 지금 사망한 걸로 현재 이제 확인이 예. 되고 있는데 그 다음 날에서 뭔가 그런 저희가 사실 그건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뭔가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려고 하다가 뜻이 여의치 않아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살해 현장까지 가게 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많이 남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통상적인 성폭행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증거가 많이 남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지금 이영학의 진술 그리고 또 지금 딸이 어쨌건 저녁에 또 이 친구가 있을 동안 있었고 아침에도 일부 같이 있었다면 이 딸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어렴풋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둘을 좀 분리신문을 계속 하다 보면 사실 최초의 살해도 부인하다가 딸이 자백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게 하나하나 좀 풀려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시간을 두면 어느 정도 동기가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저희가 추측하기는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사실 교수님께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증거가 안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이 뭐 이와 비슷한 사건을 접근할 때는 이런 쪽으로 접근합니다. 왜 옷이 없어졌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체 상태가 다 벗겨진 상태라고 하면 분명히 교복을 입고 있었을 것이고 그럼 그 교복이 전체적으로 어디 있었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그 일부에서는 복장 도착이라든가 다른 도착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옷을 입혀놓은 상태로 성도착을 접근하는 이 퇴행적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거는 증거가 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각적인 거 다른 후각적인 이런 형태로 성도착을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인 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추정해 보는 거죠. 프로파일러들이 보는 입장은 그런 입장인 거죠. 알겠습니다. 참 상황이 밝혀지더라도 굉장히 충격적일 것 같고 사실 좀 많이 분노가 됩니다. 저도 딸을 가진 아빠로서. 근데 지금 이 사건 이외에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도 충격적인 게 그 부인이 사망을 했죠. 그런데 이 부인이 성매매를 했던 동영상이 찍혔다 이런 보도를 저희가 어제 해드렸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내가 9월 1일 날 그러니까 의붓 시아버지가 본인을 성폭행을 했다. 8년간. 그래서 고소를 했죠. 이제 고소를 하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8년 동안 이렇게 억눌림을 당했다 고소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살하고 매칭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아내가 그로부터 5일 정도 지나서 9월 6일 날 투신해서 자살을 하죠. 투신해서 자살을 하는데 그 안에 유서에 보면 지금 의붓 시아버지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내용들이 유서에 기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내 얼굴에 폭행한 흔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영학이라는 사람이 이 아내의 자살에도 중간에 어떤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닐까라는 기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경찰이 내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영학의 뭐 휴대폰, 컴퓨터 등을 이제 압수를 해보니까 그 안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나온 건데 이영학이 과거에 지금 뭔가 불법 뭐 마사지숍이라는 걸 위해서 불법적인 성매매를 했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내가 이영학이 아닌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하고 있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성매매의 이 부인을 활용하고 이용했다라는 거잖아요. 호주로 네, 그렇습니다. 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아내뿐 아니라 또 굉장히 다른 여성들의 사진이 그 영상이 찍혀 있는 영상도 수도 없이 지금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 자살을 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아버지에게 8년간 성폭행을 당한 것 때문에 자살을 한 게 아니라 8년간 성폭행 당했다는 진실을 밝히려다가 무언가 이영학이 뭐 증거를 찾아오려면 똑같이 성행위를 해봐라던가 뭐 그런 얘기와 폭행 때문에 그거에 못 이겨서 자살하지 않았을까라고 할 수 있는 또 강력한 또 동기를 형성해주는 그런 또 증거 자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그 14살 여중생 김양에 대한 살인 사건과 별개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대로 수사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도착증이 있는 것 같다. 어떤 식으로든지 이 도착증이 있는 사람 이영학이 또 다른 성매매에서 포주 역할을 하면서 아내의 성매매 동영상을 찍은 건 금전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어떤 변태적인 심리가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전에 다른 연쇄살인범들이나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들의 예를 보면은 이게 병행에 들어갑니다. 말씀하신 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물론 기본적인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건 뭐 금전적인 부분이 존재하겠지만 근본적인 아주 더 근본적인 건 접근성입니다.
그 나이 또래의 그 성적 대상에 대한 접근성이 수월한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광고를 올리지 않습니까? 예. 뭐 18살짜리, 20살짜리를 모아보자, 우리 같이 얘기하자. 그 나이 또래 언어로서 뭐 욕도 하면서 예. 이렇게 친근하게 접근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접근성 때문에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금전적인 것이 더 확대되면서 이게 같이 상승되는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본인의 아내란 말이죠. 근데 본인의 아내의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건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건 뭐 어떤 심리인가요? 근데 이제 보통 이 사람이 그 사이코패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 보통 반사적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유전적인 친화도가 큽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친화도는 건 자식이라든가 유전자가 비슷한 사람에 대한 크지만 그 외의 사람은 대부분 도구입니다. 도구,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예. 뭐 서남부 연쇄살인범 그 사람도 많은 여자를 두고 있었는데 예. 실제로는 그냥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 좀 걱정이 되는 게 이 딸이 그렇다면 하나의 딸도 도구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딸은 본인과 동일시해서 이 모든 범행, 이 모든 걸 다 딸도 같이 참여를 하게 만드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딸에게는 뭐 성적 가학행위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석대로. 예. 그런데 이번 그 범행을 보고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 9월 30일 날 이제 피해 여중생이 오고 10월 1일 날 오전에 이제 사망을 한 다음에 예. 10월 1일 오후 한 5시경, 그러니까 화날 때입니다. 화날 때 SUV 차량에 이영학이 이 피해 여중생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는 트렁크를 차에 실죠. 예. 그때 딸아이 표정 한번 보셨나요? 덤덤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연출된 게 아니에요. 연출된 거라면 표정이 긴장을 하고 또 자기 친구가 여기 들어있는데 네. 그럼 그 표정이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정말 거기다가 같이 트렁크에 싣고 그 다음 장면도 중요한 게요. 이 엄마의 영정을 이렇게 가슴에 안고 네. 이렇게 조석으로 가죠. 그 CCTV가 제일 잘 보이는 자리예요. 일부러 거기다 연출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관점인데 그 장면을 딱 보면 이 살인 사건과 관련 없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저 부녀가 얼마 전에 자살한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어딘가를 가고 있구나 예.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만들 때 딸아이의 표정을 보면 전혀 연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빠에게 거의 아빠와 일체화되어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 능동적으로 개입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사실 일부 분석은 이거 딸아이도 피해자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예. 경찰이 보는 관점에서 피해자가 아니라 지금 물론 살인 사건에 가담했다라는 정황은 없지만 이 피해 여자아이를 부르고 피해 여자에게 수면제를 먹이는 것까지 딸아이가 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사체 유기하는 거 완벽하게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 2일 날 영상을 찍을 때 사체 유기만 했다라는 거 할 때도 같은 동영상이 찍혀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이거는 공범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14살밖에 되지 않은 딸이지만. 14살, 그러니까 뭐 이영학이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뭐 와이프를 도구화 시켰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딸은 이게 딸에게는 엄마가 피부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딸에게는 이렇게 엄마와 또 어떤 유대 관계가 있을 건데 어떻게 지금 딸의 행동을 보면 사실 엄마의 죽을 당시 CCTV를 봐도 뭐 전혀 동요하는 모습이 없거든요. 이 딸의 심리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심리를 이해하려면 그 이영학이라는 사람이 찍었다고 하는 유서 동영상이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예. 있습니다. 그게 몇 개가 있는데요. 저도 우연한 기회에 그걸 봤는데 그 딸아이가 거의 똑같이 말을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이영학이라는 사람이 이걸 쭉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그걸 똑같이 딸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심리적 일체성을 떠나서 거의 동일시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왜냐하면 이 둘은 같은 병을 앓고 있고 예. 그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빠와 나는 하나다라는 그 하나라는 게 계속 반복되고요. 그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아빠가 하는 모든 거는 이제 그대로 그냥 다 진리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뒤에 친구 시체가 있는데도 되게 자연스럽고 뭘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빠랑 똑같은 톤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너무 저도 소름이 끼쳤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실 매우 극히 드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CCTV, 그러니까 지금 숨진 김양의 시신으로 든 것으로 추정되는 트렁크를 실을 때 영정 사진을 들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죠. 이건 어떤 연출이라고 생각이 안 된다고 해도 일부러 들었다고 보거든요. 그 그렇죠. 영정 사진은 그게 연출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시켰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아빠는
아주 지적으로 지금 뭐 성매매도 본인이 했다는 거 보면 아주 지적으로 뛰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 사고력이 지금 뭐 지적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그런 보도들을 나오면서 이게 이런 사람이 이런 장애 판정을 받아서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판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죠? 사실 그 재작년에 받은 거거든요. 예. 재작년에 받은 건데 지적장애 2급 정도가 되면 통상 IQ가 30에서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본인이 뭔가를 하긴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런데 이번 범행 과정을 쭉 한번 지켜보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거 연출했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차에 타자마자 맨 먼저 하는 게 블랙박스를 뗍니다. 블랙박스를 뗀다는 건 본인의 동선을 숨기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서 경찰이 압박해오는 걸 느끼니까 사체 유기 부분만 자백하는 동영상을 찍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하는 보험용으로 동해안에 가서 딸하고 엄마 영정사진을 들고 엄마를 기리는 것 같은 사진을 찍어요. 이영학에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내의 죽음에도 연관돼 있다는 의심을 받잖아요. 예. 나 이렇게 지금 아내를 그리워해라는 걸 또 보여주는 연출이에요. 이게 지적장애 2급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거기다 이 사람 본인의 취미가 튜닝이라 그랬어요. 예. 튜닝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려워서. 지적장애 2급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예. 통상적으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은 거예요. 그렇다면 저 지적장애 2급 저건 분명히 공인된 기관에서 받은 건데 예. 그러면 저 사람이 그 상황에서 쉽게 말해서 내가 정신질환자처럼 행동하고 그 표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하면 내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소름이 끼쳤던 게 뭐냐면 이영학 씨가 좀 전에 동영상 같은 거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말도 잘하는데 딱 검거되고 나서 경찰 출동하고 나서 또 보세요. 다시 지적장애 2급의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게 연출됐다고 생각해서 이번 수사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정신 분석을 해야 될 거고 또 나중에 법원에 가서도 정신감정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 교수님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범죄자들. 지금 이영학 같은 경우를 보면 분명히 아마 많은 생각을 하실 텐데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정신장애는 아니고 인격장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격장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은 것에 대해서 도덕적 감정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사이코패스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는 건 그런 거고요. 예. 그거를 이제 정신장애로 위장을 하는 거죠.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위장된 걸 아닐까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람들 속여 먹는데 너무 능한 사람인데 그거를 가장하기 위해서 나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장할 가능성. 오히려 그런 판정을 받을 때 그 속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제 그 정신장애, 뭐 지체장애, 지적장애 이런 부분들을 속일 수가 있나요? 속이려고 하면? 그래서 뭐 어떤 주장하시는 분은 그런 거죠. 뭐냐면 이게 면대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류로 이렇게 뭐 신청하고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갖고 저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걸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했던 건 사실 문제가 크거든요. 근데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도 좀 촘촘한 어떤 그 감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체 장애는 상처와 뭐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상처면은 신체 장애 몇 급 이게 나오는데 정신 장애 몇 급은 사실 판정하는 기준이 좀 애매하다는 얘기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꾸며내기 힘들겠지만 그렇게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신장애라는 건 뇌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가장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영학의 지금까지 행동 패턴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적장애 2급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언가 꾸며내서 그 당시에 지적장애 이걸 받아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고요. 이건 추정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또 이영학이 지금까지 그 모금 활동을 하면서 과정을 쭉 보면 최대한 본인을 불쌍하게 만들어요. 지금 처음에 이렇게 거대 백악종 앓고 있고 딸과 함께 또 딸바보로 해서 딸로 애쓰는 모습 보여주죠. 거기다 본인이 지적장애 2급이라고 또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는 것도 영상에 있어요. 그런 거 자꾸 언론에 공개하고 SNS에 공개합니다. 그걸로 계속 모금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금 활동의 일환으로 최대한 본인이 거짓을 꾸며서 지적장애 2급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의 추정입니다. 지금 인격장애라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소름 끼쳤던 영상이 그 영정 사진을 들고 뭐 노래를 부르고 염을 하는 동영상 이런 거는 연출된 계산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자기 죽은 아내, 그것도 불행하게 죽은 아내에 염을 한다. 저는 그런 사례가 물론 예전에 다른 사례는 있겠지만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영상을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그 염을 하면서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예. 그걸 보고서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뭐 이제 저도 이제 말하자면 뭐 극악한 범죄자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저로서도 상당히 충격받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뭐 염을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많은 그 염을 하면서 하는 행위 자체가 상당히 좀 충격적인 방송에서 말하기 좀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예. 알겠습니다. 그 사실 저희가 어제 이제 저희 취재진이 확인을 한 바에 따르면 뭐 영상 CCTV 영상이 계속 나갔는데 최 씨 부인 최모 씨 불행하게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이영아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죽음에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들고 죽은 뒤의 행동이 내려와서 보고 어딘가 전화를 합니다. 울거나 이러지도 않고 이것도 분명히 어딘가 좀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그거는 아마 이제 통화 내역 같은 거 전부 다 조회를 하게 될 거고요. 예. 그 당시에 누구와 통화했는지. 근데 이영학이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거는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 아내의 죽음에 어느 정도 개입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 이게 9월 1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내가 고소를 하고 9월 6일 날 자살을 하는데 자살하기 1시간 반 전쯤에 장을 봅니다. 그 자살하는 사람의 행동 패턴은 별로 아니죠. 예. 근데 그리고 나서 1시간 반 정도 후가 지나서 이제 투신해서 자살하는데 일단 유서가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거는 대부분 그냥 인정을 하는 편이에요. 예. 근데 왜 거기까지 가야 됐을까? 이제 거기에 어떤 폭행, 가학적 성행위, 그다음에 무언가 지금 이영학이 계속 이렇게 했던 것처럼 유서에 나온 것처럼 뭔가 폭행이나 폭언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이제 문신 같은 것도 전부 다 이제 이영학이 강제로 시켰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 관측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영학에 대해서 의심을 경찰이 하기 시작했죠. 하기 시작을 하니까 저는 아까 염한 부분 말고 그리고 나서 한 열흘이 지나서 9월 17일에 조금 전에 나왔던 영상인데요. 아내 영정사진을 두고 예. 노래를 부릅니다. 내 아내 죽은 거 내가 이렇게 애도하고 있어요. 그 언론 플레이고 SNS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죽음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걸 여론의 동정을 얻어서 넘어가 보려고 했던 시도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아이가 죽고 나서도 또 동해안에 가서 아내의 영정사진을 안고 딸과 또 사진을 찍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 오히려 저는 역으로 이영학이 아내의 죽음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런 사진들을 찍고 영정사진을 들고 노래를 한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검거가 되고 나서 취재진들이 계속 물었습니다. 미안하지 않느냐? 유족들에게도 한마디를 했던 게 딸에게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 정작 죽은 우리 김 모양에게는 전혀 그리고 그 유가족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심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히 내 딸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예. 사실은 그거는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그냥 딸에게 미안하다고 하면 누군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내 딸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 자가 예, 나의 딸이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굉장히 큰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가족, 유전적인 근친도가 큰 어떤 가족이 제일 중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이 사람한테는 적어도 2차적인, 3차적인 존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놀랬던 거는 그 죽은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다는데 매우 장난스럽게 죄송합니다 하고 큰 소리 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진짜 죄송한 건가요? 무슨 뭐 그냥 진짜 죄송하면 뭐 울기라도 하면서라도 했는데 그렇게도 하지 않거든요. 면피용으로 이야기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자기 내적인 것과 외적인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는 심리적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참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제 아마 계속해서 좀 수사를 하다 보면 정확한 동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